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국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개혁 10년대 권지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들문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예고드렸던 네.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여성들 네. 특집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페미보다 첫 시작이 그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첫 그렇죠. 주제였잖아요. 네네네. 이번엔 두 번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두 번째 기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좀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계엄이 막 그래서 막 계엄을 막 하고 또 갑자기 다른 다시 기회가 대통령을 또 막 뽑아 또 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5월 달에 시작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네. 7월에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좀 저희가 이번에 좀 준비를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게스트도 네, 아주 화려한 게스트를 자랑하면서 또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일단 네. 모신 게스트분들부터 소개를 좀. 제가 그러면 짧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해주세요. 그 N번방 사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게 한국 사회 디지털 성범죄의 뭐랄까 기준이 된 느낌이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제2의 N번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N번방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기준이 좀 N번방이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그 N번방을 지적했던 한결의 기자님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들어보죠.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 서해부 기자 오연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N번방 N번방이 섭외가 용이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섭외가 용이하다. 사실 김한길 기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김한님이랑 네.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죠. 네, 활동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친구입니다. 네. 친구시고 네. 은평구 같은 주민이요. 네, 중평구 주민으로서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주민 중에 한 명이에요. 위안을 한 적 그래요? 있어요. 어디 나가시나요? 아니, 특별히 나가는 데는 없는데 부동산은 잘 되고 있나? 그렇군요. 네. 저희 위층 아래층에 산 적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 한 빌라에 산 적도 있네. 그럼 아주 친하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뵙고 오랜만에 뵙고 오연서 기자님 넷플릭스에서 뵙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몇 번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네, 아, 맞아요. 제가 그러셨어요. 사건팀 있을 때 연락을 네.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처음 연락드리는 줄 알았더니 네. 문자를 보내려고 네. 보니까 기록이 기존에 있었어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무성의하게 보냈다고 문자. 좀 민망. 다시 보면 좀 민망한. 보내놓고 모른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네. 네, 이렇게 작은 그런 불씨를 살려보고자 이렇게 인연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죠. 최근에 그 저희 취재했던 것 중에 관심 가졌던 이슈 중에 저희 페미보다는 페미니즘 기반의 이제 유튜브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페미보다에서 좀 해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 좀 궁금해서 그 부분부터 좀 가볍게 그러시죠.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두 분 다 다른 부서에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영상 부서에 오래 있다가 다시 이제 취재 부서 복귀해서 첫 번째 썼던 게 그 딥페이크 피해자였었는데 네. 제가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취재 부서에 와서 했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더 훨씬 안 좋아졌구나 뭐 이런 생각했고요. 그 피해자랑 직접 통화를 했었었는데 이제 제가 애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 저희 큰애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나 뭐 이런 사람하고 통화를 처음 해보고 이제 엄마한테도 걸리면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막 바들바들 떠는데 목소리가 너무 좀 이게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 관련된 보도 그 현장에 있다가 한 2, 3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세상은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혹시 오연서 기자님은? 저도 비슷한 기분을 느꼈던 그게 제가 지금 법원 출입하고 있는데 사건 사고 많이 네, 접하시죠? 사건 사고가 많고 성범죄도 많이 접하긴 한데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2020년에 검거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2025년에 제가
서울중앙지법을 가니까 아직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워낙 이제 추가로 드러난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성폭행 범죄들이 많이 있었어서 그럼 43년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예, 오. 아직 대법원에서 추가로 이제 확정이 되면 네. 47년까지도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6년도에 취재를 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조주빈의 얼굴을 봐서 되게 새로웠고 아 이게 그때 당시에는 조주빈 검거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비슷한 사건들도 맞아요. 너무 많이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조주빈도 아직 단죄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한 지지난주인가에 선고가 났을 거예요. 5년 선고 났거든요. 네네. 성폭행 또. 범죄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또 대법원 사건의 계류 중이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예, 이제 조금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주빈이 받은 형량 중에 한 6개월 정도가 저에 대한 협박입니다. 아 정말요? 공소사실에 예, 공소사실에 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질에 아주 큰 영향을. 맞아요. 목술도 몫이라고 말했죠. 근데 한겨레가 조주빈을 굉장히 열심히 괴롭혔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 예, 또 많이 맞아요. 괴롭힘도 당하시고 그 그러셨는데. 해에 모든 기자상을 다 휩쓸었어요. 그쵸. 네, 예. 1년 내내.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보도했었죠. 전년도. 검거되기 한 4, 5개월 전이었는데 그때 보도했을 때는 아무런 반향도 없었어요. 사실. 아무런 반향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때 저랑 오현석 기자랑 같은 팀이었고 저 위에 이제 뭐 팀장 있고 이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저희와 서울청의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표현했던 표현 저희와 서울청의 외로운 싸움이었죠. 처음에. 네, 처음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그런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흐름들과 맞물어 물리고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이게 전혀 다른 양상의 사건이 됐던 거고 그 전에 저희가 처음 취재를 시작했던 뭐 10월, 11월 무렵부터 조주빈이 검거된 4월까지는 굉장히 좀 뭐 진짜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연못에 돌 하나 던진 것 같은 그런 정도 느낌의 시간이었고 근데 저는 여전히 뭐 디지털 성범죄가 조주빈 사건을 기준점으로 해서 뭐 여러 변곡점들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양상에 비하면 여전히 그런 정도 수준의 파장 정도만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현장에 돌아와서는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또 다 크다. 정말 이거 되게 심각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또 지나 보니까 또 새롭게 또 약간 아쉽게 또 생각하게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엠번방 추적기에 대해서는 또 뭐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넷플릭스 사이버 지옥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두 분이 열심히 출연하시네요. 네, 두 분이 저도 이렇게 봤어요. 인터뷰로 나오셔가지고 네, 저도 봤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그 넷플릭스 다큐를 보셔야 되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죠. 저희가 그때 이제 경찰 사건 기자라고 불리는 경찰 라인에 있었고 저는 좀 늦게 경찰 라인에 간 기자였고 이제 오현석 기자는 막 기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 회사로 처음에 들어온 제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제보가 엠번방이 시작은 아니었고 인천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가입자가 있는 채팅방에서 이제 그때는 음란물이라고 부를 때죠.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팀장이 해서 저는 그 종로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링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링크에 입장을 했는데 이거를 여기 이런 카페 같은 데서 볼 수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로 들어왔었고 그렇게 해서 첫 기사를 이제 약간 사건 기사로 썼죠. 근데 이제 그때도 약간 뭐 이거가 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제보를 했으며 이 제보에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 사람에 대한 신상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이며 별 다르게 확인할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왜 이게 뭐지를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만 이제 이게 고등학생이 그런 걸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게 기존의 무슨 뭐 음란물 유통 사이트 뭐 그런 웹하드 이런 게 아니라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새로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쓴 게 이 보도의 이제 말하자면 출발이었고 네. 뭐 여러 군데서 이미 얘기했지만 그때는 그 보도를 할 때는 N번방이 있는지 박사방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 사건을 그 기사를 계기로 계속 이제 그 제보가 취재를 들어오는 하신 거. 그렇죠. 그 기사를 쓰고 그게 한 7매, 10매 정도 되는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쓰고
그게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사회면 톱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신문 기자들이 말하는 뭐 면톱이다, 뭐 일면 톱이다 뭐 이런 기사의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 그냥 사건 기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쓰고 굉장히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성된 메일 주소를 활용해서 뭐 멍청한 새끼야, 중요한 건 이게 이 방이 아니다. 너는 뭐 N번방도 모르냐, 박사방도 모르냐.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종류의 제보들이 한겨레 기자 새끼 헛다리 짚었네. 뭐. 근데 이제 이게 훨씬 더 적나라한 뭐 일베들의, 지금 정제해 주신 거죠? 일베들의 용어로 뭐 해서 메일이 수십 개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메일에서 되게 자세하게 지금 문제는 이 방이 아니라 이런 방은 떴다방 같은 거고 박사방이 문제다. 그리고 박사방의 어떤 URL 주소들과 박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뭐 피해자의 상황 이런 걸 이제 묘사한 메일을 받고 이제 그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이제 그게 시작이었죠. 그러면은 한겨레 내에서는 이제 제보를 받으신 거고 계속 들어온 상황이고, 그러면 한겨레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 사건을 제보받고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뭐 뭔가 취재팀이 팀이나? 꾸려지거나 그래서 뭔가 내부에서 취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그러면 전개 과정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시작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네. 원서 기자가 얘기할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약간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쯤 제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상황이 처음이기도 했고,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박사방에 입장했을 때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박사 맛보기방 뭐 이렇게 불리는 이제 무료 방들이었는데, 처음에 들었던 느낌은 이 새끼들 여기 모여서 왜 이 지랄들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였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구체적인 피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를 때였고, 거기서 아 이게 일베가 폐쇄되고 뭐 이렇게 되고 남자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24시간 낄낄거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뭐 초대해주는 방,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상황을 알게 되고 이걸 해보자, 기획 취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팀장한테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 기자가 있으면 여성 기자가 하는 게 맞겠다. 왜냐면 여성 피해자들이 있으니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감수성들이 부족해서 남자랑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수집한 자료를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했었는데, 뭐 회사가 그때 좋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연서 기자랑 저랑 팀을 이루게 됐죠. 근데 뭐 김한 기자의 판단이 완전 틀렸다고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기자들이 또 그걸 보고 더 충격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뭐 양가적인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있는 뭐 것 같아요. 처음에 오연서 기자랑 조그만 취재방에 앉아갖고 이제 뭐 그때 오연서 기자 정말 기자 된 지 얼마 됐을 때죠? 1년 안 됐을 때. 그래서 뭐 이제 선배 저 뭐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친하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데 거기 앉아갖고 그래갖고 제가 혼자 이제 내적 갈등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고 줘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내가 덜 나쁜 놈으로 보일 것인가, 뭐 이런 부분. 안전할 것인가. 나쁜 놈 아니고. 초대해야 될 거. 네. 구체적으로 뭔가 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초대하는 과정부터 이제 오연서 기자님이 설명해 한번, 주실 예. 거예요. 아, 어떻게 좀 취재를 같이 공조하게 되신 건지. 아예 시작부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선배가 이미 신상이 다 털린 상태로 시작을 해서, 우리 팀은 익명 보도를 전제로 해서 특별 취재팀으로 꾸린다. 우리 바이라인도 각자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특별 취재팀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특별 취재팀 2명으로 이렇게 꾸려진 상태였었고요. 뭐 일단 실상을 봐야 취재를 할 그쵸.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선배랑 먼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취재방에 들어가서 이제 방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간지 궁금해요. 어떻게? 네. 이제 주로 이제 그때 텔레그램에 네. 그런 방들이 있었으니까 텔레그램 방 링크를 제가 클릭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링크는 이제 선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링크를 이제 막 이제 봤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뭐 아무리 어떻게 줘야 기자 될까? 선배이긴 하지만 이런 방에 들어오라고 이제 선배가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랑 제보 메일로 온 사진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했던 게 이제 과연 이렇게 지금 막 적나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가 보도가 된 적이 있는지. 근데 뭐 텔레그램에 그런 방이 있다는 거를 어떤
IT 매체에서 이제 뭐 좀 IT와 관련해서 썼었나 뭐 그런 게 좀 있었었고 뭐 엠번방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했을 때 딱 서치해서 걸렸었던 게 이제 그 불꽃 추적단 추적단 불꽃이 불꽃. 네. 이제 그 기사 보도물 공모전에 나가서 그걸 주제로 이제 기사를 썼던 그 콘텐츠가 있었고 이제 그걸 보고 불꽃이랑 연락을 해서 또 불꽃한테도 어떤 자료라든지 뭐 취재를 좀 해서 내용들을 얻고 이게 이제 취재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한겨레에서는 네. 네. 팀으로 계속 네. 하신 거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쉽지 응.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초대했어요? 초대해야 되잖아요. 링크를 보내야 돼. 링크가 막 떠돌아다녀요. 링크가 막 떠돌아다녀서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링크가 그 링크가 떠돌아다니고 하고 뭐 그때는 근데 그것도 잘 몰랐어요. 이게 실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처음에는. 그래갖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번호로 다 그냥 제가 하던 텔레 아이디로 다 네. 그걸 하다가 그렇구나. 중간에 알았어요. 이거를 익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텔레 계정을 이제 만들어서 익명으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맞지. 거를 뭐 하여튼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충격은 그러니까 제가 기자를 하면서 어떤데 딱 입장했을 때 입장하자마자 뭐 아 이게 내가 왜 그러니까 제가 드는 궁금증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 왜 이게 아무도 그동안 보도를 안 했지? 어. 그러니까 첫 번째였고 왜 기자로서 아무도 그 다음에 했지?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느꼈던 거는 이거가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충격?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뭐 이렇게 크게 공감력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인데 처음으로 사람의 어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좀 속이 울렁거린다 이런 느낌을 처음에 좀 받았었는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를 도와줬던 뭐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 뭐 비서관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찰 뭐 예를 들면 타사의 PD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제 보자마자 드는 첫 느낌은 이 너무 울렁거린다 이런 거였죠. 맞아. 그 사건 접했을 때 느낌도 약간 비슷했어. 맞아. 근데 직접 취재하신 분들은 계속, 좀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오연서 맞아. 기자님 어떠셨는지. 처음 들어가 봤을 때 어땠어요? 그 진짜 약간 뭐 선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기괴하고 좀 그러니까 엽기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좀 엽기적인 그런 행태였었고 그리고 뭐 박사방, 엠번방 범죄의 이게 본질은 그 피해자들의 신상을 터는 거잖아요. 직접 그쵸. 찾아가기도 하고 그쵸. 막 강간을 모의하기도 하고 저한테 더 공포로 느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 피해자의 집이다. 뭐 피해자 집 우리가 털었다. 뭐 지금 뭐 같이 가서 강간할 사람 구한다. 막 이런 사진들은 뭐 전혀 뭐 성착취물이나 이런 게 아닌데 그런 걸 봤을 때 딱 어떤 공포감이 되게 현실로 다가온 뭐 듯한 취재고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뭔가 막 마냥 일로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매체 지금 관찰팀장을 맡고 있는 방준호 기자가 네, 쓴 네. 추적기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각자의 질문을 안고 다 이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어떤 질문들을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갖게 된 거죠.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청 사이버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울청 사이버팀도 그 전까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니터링이 안 돼 있던 상황에서 사이버 범죄, 뭐 사이버 사기,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건 뭐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가졌던 거고 저도 예를 들면 뭐 한 10년 차 된 취재기자, 남성 취재기자 입장에서 이게 뭐지? 라는 어떤 공포와 질문을 가졌던 거고 마찬가지로 당시 20대로서 피해자와 이제 말하자면 같은 연배의 오연서 기자도 그 느낌을 갖고 근데 우리가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 느낌의 정체가 뭔지를 설명하지 못한 채 다 하나의 목표를 가졌던 거죠. 얘를 잡는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사가 아니라 얘를 잡는다. 맞아. 그런 목적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하셨던 얘기들도 많이 또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좀 가장 인상적이었다. 사실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그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게 너무나 거기 올라오는 영상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뭐 어떻게 엽기적인 어떤 폭력적인 말 이거에 너무 놀라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좀 어쨌든 그 사건을 취재하시면서 좀 어떤 것들이 좀 중요했다라고 혹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기자로서는 네. 보도하고 나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이 사건을 이제 입체적으로 바라보자고 하면서 피해자, 가해자 수사하는 쪽, 그 조력하는 사람들 쪽에서 다 다방면으로 취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가해자를 만나는 게 네.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지초성범죄에 드러나지도 않는데. 근데 그때 N번방과 유사한 방을 운영하면서 막 성착취물 올리고 했던 가해자를 저희가 어떻게 취재를 해서 만나게 됐었거든요. 뭐 저희 그 넷플릭스에도 나오는데 대구에 있는 그 취재원이 있는 그 제보자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그 가해자를 만나서 도대체 뭐 이렇게 정말 그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저질렀고 굉장히 평범한 과정에서 자란 남자 10대, 20대 남자애가 어떻게 하다 이 범죄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구체적으로 들었었고 그 방 안에서 애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막 이런 것도 되게 자세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피해자 얘기를 들으면서 범죄의 어떤 그런 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애들이 어떻게 여기에 빠져드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저희 기사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 취재가 나중에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었고 제일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인터뷰보다도. 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던 건가요? 그 네. 사람은 그 즈음에 어쨌든 네. 좀 사회에서 네. 조금 고립된 그 오프라인에서도 좀 고립된 입장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거 취재하면서도 파악했던 바대로 되게 그냥 10대, 20대가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N번방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랬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DC 인사이드에 있는 야구 갤러리였나? 하여튼 뭐 그냥 스포츠 갤러리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런 재미난 것들이 있다 들어와 봐라 해서 텔레그램도 알게 되고 그 방에 들어가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돈도 벌고 애들이 거기서 서로 막 친목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막 한밤중 되면은 제일 이제 그 활동이 왕성한 때인데 그때 되면 애들이 되게 막 자기들 그냥 뭐 오늘 뭐 했는지 막 이런 얘기 나누고 막 급식 얘기도 하고 오늘 친구 얘기하고 막 그런다. 막 되게 얘네 평범하다. 엄청 되게 평범하게 사는 남자애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N번방이 이제 여러 개 N차의 방이 있어서 N번방이라고 불리는데 박사방은 이제 박사의 주도하에 여러 명이 네트워킹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이제 결국엔 범죄 집단, 범단으로 인정이 된 건데 N번방과 박사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말했던 그 유사방을 운영했던 파생방을 운영했던 운영자도 그렇고 이게 이제 범죄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범죄를 어떤 행위는 범죄다라는 의식이 있는데 그 범죄를 N분의 1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에 모인 400명이 하고 있거나 800명이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감정이 발생하죠. 내가 400분의 1의 만큼의 책임, 요만큼의 책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과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이런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게 되고 제가 이제 뭐 기자가 기사를 쓰고 그 기사에 대한 후기도 쓰고 인터뷰도 당하고 무슨 영화도 나오고 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죠. 그쵸. 근데 제가 이제 후기에도 썼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인상 깊었던 건 아무도 그 범죄를 말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너무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울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냥 얘기를 할까? 하지 말라고? 니네 다 잡혀간다고? 근데 저는 그 방에 뭐 작게는 몇십 명이 있었던 방도 있었고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었던 방도 있었는데 아무도 왜 이거를 말리지 않지? 그러니까 물론 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그 방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가담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냥 눈팅만 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모니터링 했던 방에서 수많은 범죄에 대한 보고, 모의, 뭐 실행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단 한 명도 이걸 하지 말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말리지 않는. 그게 이제 또래 문화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이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지금 여전히 뭐
뭐 20대 남성의 뭐 극우와 뭐 여러 가지 담론적으로 다른 이름을 서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어떤 출발점에 한국 사회 남성을 설명하는 2030 남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어떤 여성학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길에서 택시를 볼 확률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박사방, N번방을 포함해서 텔레그램에 그런 방에 있었던 우리 택시 매일 보잖아요. 눈에 치이게 보잖아요. 근데 한국 고 연령대로 좁히면 그 정도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 사건을 정면으로, 그러니까 그 방에서 여러 명들을 처벌했지만 그 방에 있었던 집단과 무리에 대해서 한 번도 정면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고 그리고 어떤 소수의 그 방을 운영했던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했던 경험을 사회적으로 남긴 걸로 그 사건을 정리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년이 흐른 거죠. 이거는 1배 때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그 지점이 저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 바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우리가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때 보도에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 보도를 한다라면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단순 말하자면 관람자, 뭐 가담자들에 대한 뭐 최소한 사회적 재교육, 뭐 논의,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그때 그 부분을 이제 막 저희는 이게 사건 기사라는 게 쓰다 보면 질주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랬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도 한겨레에서 짚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N번방 사건 이후에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조자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퍼지기 시작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한겨레가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보도 이후에 제가 썼던 얘기인데 그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후, 20년 후 됐는데 어느 술자리 같은 데서 이게 파장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서울청과 우리의 외로운 싸움일 때. 외로운 싸움. 술주정으로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막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너도 그때 그 방에 있었어? 나도 있었잖아. 이렇게 에피소드가 될까봐. 난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전우회처럼 소름 돋았어. 그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도가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엔 그땐 조주빈인지도 몰랐지만 박사도 못 잡고 세월은 흐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나는 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도 잡히고 나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최소한 저희를 포함해서 그 보도를 했던 여러 매체들과 사회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떤 남성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정신이라면 내가 그때 그 방에 있었어라는 얘기를 무용담으로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왔는데 뭐 하여튼 그런 면들이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면 또 그쵸, 저희가 또 지금 보는 또 그 당시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오영석 기자님도 좀 지금에서 또 과거의 보도나 그런 사건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또 새롭게 지금 좀 정리하고 계신 것들이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되게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전이 되어왔던 상황이기는 했지만 또 보도에 대한 뭐 매뉴얼, 뭐 어떤 표본이 표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대 간에도 이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차이가 편집국 안에서도 있고 성별로도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선배랑 저랑 둘이 집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위로 이 범죄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피해자한테 들은 거는 이만큼인데 이거를 다 담는 게 과연 이 범죄의 실상을 알리고 뭐 얘를 잡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그때는 더 어린 기자였어서 더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되게 취재한 것보다는 좀 어쨌든 쉽게 말해서 덜 선정적으로 쓴 거죠. 이런 범죄에 대해서 말도 조금 더 정제해서 쓰고 그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기사가 많이 퍼지지 않았었던 거의 원인이 됐을 초반에. 다 그때는 그 아쉬움이 네. 있었고 지금은 뭐 그런 단편적인 아쉬움은 아니고 어쨌든 뭐 이런 실상을 다 드러내는데 지금 보면 피해자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렇죠. 다른 보도들도 보면 어쨌든 피해자들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이렇게 정제된 말이 아니라 진짜 실상을 보여주는 게 더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뭐 희생하면서까지 인터뷰에 나서고 취재에 나서고 하는 목적이지 않았었을까, 그걸 내가 좀 잘 못 알아들었던 거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나중에 좀 더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독자 입장에서 한겨레 기사를 말씀하신 정제된 기사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럼 실상과 그 보도가 나온 거가 어느 정도 좀 심각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사로 본 것보다 어느 정도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정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조주빈이 실시간으로 한 여성을 이제 협박하는 방에 있었었는데 그 방에 그 시간대에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 되는 애들 뭐 이 방으로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URL을 줘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한 여성이 돌이켜보면 저 사건으로 말하자면 인생이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방은 어떤 선정성이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모의를 통해서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인격적 살해를 저지르는데 3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피해자가 매일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거기서 뭘 한 건데 그 방에서 대단한 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건 사람마다 수위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잣대로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선정성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그 방의 목적은 그런 어떤 사진을 유통하고 동영상을 유통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번호가 몇 자리입니까? 13자리. 네, 13자리 주민번호를 가진 한 인간이 파괴되는 걸 끝까지 보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 것 중에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한 게 이 장르를 뭐 장르라는 표현 적당하지 않습니다만 이 범죄를 성착취물이라고 쓴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란하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성이 파괴되는데 필요한 게 부모님한테 알리는 거면 부모님한테 알린다고 협박을 하는 거고 그 여성의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유통시키는 게 이 여성을 파괴시키는 거면 사진을 유통시키는 거고 얘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으면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의 수법과 이게 달라요. 다만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파괴되는 거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거를 여러 명이 관전하고 내가 이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신원이 특정되는 누군가를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거를 과시하고 이 이제 범죄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 추적담배꽃의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제일 좀 끔찍했던 게 내 순서가 지나갔으면 하는 그 피해자들의 그 이야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내 순서 빨리 끝나라고. 말씀하신 정말 인격살인 그런 진짜 거여서 정말 실제로 인격살인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생중계하는 그런 거죠. 네. 네, 그 엠번방 취재 기자님들도 어쨌든 그런 겪은 트라우마가 김한 기자는 신상이 털렸었다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두 분이 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 취재하면서 뭔가 느꼈던 감정들, 뭐 남은 뭐 내상, 뭐 이런 건 또 있나요? 뭐 신상 털렸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신변보호를 받았었고 네. 신변보호를 받을 때도 근데 저는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막 맨날 이제 뭐 김한도 애가 있지 않냐, 김한도 퇴근하지 않냐, 뭐 황산을 뿌리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근데 이제 문득의 어떤 뭐 공포를 잠재적으로 갖게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저 이제 사건팀이 그때 회식을 갔는데 젊은 저 남자애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자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20대 남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제가 왜 왔다 갔다 하지? 그럼 내가 애를 아는 척을 하지 일단 말아봐야 되나? 근데 이제 그 남자는 이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가 나와서 행복하게 떠나고 막 이런 거 보면 내가 뭔가 이게 어떤 지금 망상적 상황에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화나 이런 걸로 이제
반응으로 나와서 저도 이제 심리 치료도 받고 네, 네. 약도 꽤 오래 먹었죠. 약도 오래 먹었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예. 맞아, 저 그 김한이 배우자하고도 친해가지고 같이 만난 적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근데 너무 그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힘드셨을 것 어두운 곳에 가는 게 약간 겁났었다라는 이야기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 아파트인데도. 제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황산을 뿌리는 생각. 그러니까 그 채팅을 본 이후에 아 그건 정말 좀 무방비가 아닐까? 그거는 내가 이제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그때는 30대였는지 40대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그 청년 남성인데 근데 내가 뭐 그런 애들을 제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근데 황산을 뿌리면 무방비지 않을까? 우리 애를 찾아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예, 그게 공포감이고 그 전에 예를 들면 권력 고발 보도나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명확한 공적 상대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쵸. 국정원에 어떤 걸 폭로한다고 국정원 요원이 나를 위해하러 오진 않을 거라는 믿음 속에서 이 보도를 하는 건데 근데 얘네는 이제 그런 애들이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얼굴도 안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 길어지니까 자꾸 거기에 내가 잠식되는 기분을 받고 그 잠식되는 기분을 이제 주변에게 막 화를 내는 걸로 푸는 거예요. 그럼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약물 치료를 약을 먹으니까 근데 현대 의학이 굉장한 거라고 느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굉장히 평온해지더라고요. 아 그래? 네. 불안이.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김정은과 푸틴과 시진핑에게도 다 이 약을 처방해야 된다. 허가를 라는 얘기를 농담으로 많이 했었죠. 네, 또 드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어쨌든 오연석 기자님도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감각이 좀 늦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 지금 생각하기로는 너무 초년생이었어서 진짜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내 현실과도 연결되는 부분을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서 끝나고 딱 온오프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이건 이제 끝났다. 왜냐면 일이다. 그건 일이다. 네, 주변에서 더 막 이렇게 해서 너 그런 괜찮니? 정도는 취재를 했다. 넌 그만 좀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거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 상황에서 좀 빠져나오고 오히려 지금 이 주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내가 일을 잘 못해서 기사가 잘 안 됐나? 저는 이 고민이 너무 컸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막 조주빈이 왜 안 잡히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근데 그러다가 조주빈이 잡힌 뒤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취재를 좀 쉬다가 다시 또 뛰어든 거잖아요. 그때 이전에 연락했었던 피해자들이랑 어쨌든 저는 여기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과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조주빈이 잡힌 뒤에 연락하니까 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이제 좀 연락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 중에서는 진짜 가족들한테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만 이 사건 얘기를 한 피해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약간 뒤통수 맞는 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내가 이 취재를 과연 어떤 자세로 임했었던 건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무력감도 좀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됐던 거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다가 좀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조주빈이 잡힌 뒤에 이 취재에 좀 더 과몰입되지 않았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연석 기자가 피해자 조력도 되게 많이 했어요.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그게 일정 정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다른 취재와는 달리 일정 정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 상황이었어갖고 저는 이제 그 피해자 관련된 부분을 거의 이제 취재할 때도 직접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오연석 기자 그런 부분들에서 꼭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오연석 기자를 이렇게 여성 기자를 배치해서 저희가 이 사건을 끌고 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1부를 좀 마무리해보고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이렇게 기자님들의 조금 달라지신 생각도 그렇고 저희 또 지금 시점에서 또 페미문다에서 다루면서 또 저희가 또 달라진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요즘은 저는 좀 피해자들의 목소리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요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지 궁금해서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뭐 제도나 시스템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이제 피해와 가해 구도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디지털 성범죄로 얘기하면 여기서의 핵심은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고 우리가 이 디지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딥페이크 문제도 그런 거지만 디지털에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말하자면 예방할 수 있고 얼마나 검거할 수 있는가. 이게 늘 도돌이표처럼 이게 기술이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가 이런 거거든요. 그 구도에서 너무나 손쉽게 범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가해자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뭐 이제 그 부분에서의 우리가 어떤 제도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지금 뭐 경찰청의 인력의 절반이 디지털 범죄만 다뤄도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디지털을 통하지 않는 범죄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절반도 부족해요, 사실. 그런데 늘 하면 이게 뭐 디지털에서 벌어지는 신종 범죄 양상인 것처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오일수 기자님도 뭐 아니면 질문 다른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저는 그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회에 남긴 것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사이버 지옥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영상으로 나가는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기획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런 게 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서 이거를 사이버 지옥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매체가 다르기도 하고 이거는 인쇄 매체랑 영상 매체도 다르기도 하니까 그런 고민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 사이버 지옥 전에 극영화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이나 이런 취재자를 넘겨달라.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는데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안을 사이버 지옥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 뭐 신뢰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처음 만날 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 정도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응하게 됐고 과정에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우리를 꼬셨어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처음 아시아 다큐에 투자하는 넘버원, 그러니까 프리미엄 넘버원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이런. 근데 뭐 약간 가볍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연출자한테 저희가 이제 역으로 제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성 스텝이 필요하고 반수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회사에 사내 젠더 데스크가 있어서 저희 기사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젠더적 관점의 개입들을 했는데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뭐 그거는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고 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도 저희가 했었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뭐 범죄에 대한 묘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겠네요. 오현석 기자님은 괜찮았어요? 그 영상에 저도 좀 만드는 한 번은 부분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쨌든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평범한 대학생들, 기자, 뭐 PD 뭐 이렇게 각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뛰어들었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좀 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N번방을 바라보는 N번방 사건을 바라보는 뭐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담아보면 좋겠다. 거기에 나도 좀 역할을 했었다는 게 나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전 최진성 감독님이 많이 되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제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어렸을 때 뵙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이걸 하셔가지고 중간에 어디를 가시려고 어디 이상한 데 가시는 거 아니야? 약간 그랬었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좀 마무리를 진짜 마무리를 1부는 마무리하고 저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했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오랜만에 일본 엠번방 끝이에요. 얘기를 오랜만에 해서 이 계엄과 제가 여러 방송에서 계엄과 내란 말고는 하는 얘기가 없었는데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좋네요. 네, 저도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좀 새로운 감정 해소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또 페미문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그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여성이 아니신 분도 나오셨지만 네, 첫 그- 남성 게스트였어요. 맞아요. 페미문다 첫 남성 게스트. 제가 예전에 네. 그 손희정 교수랑 네. 권기명 권기명. 의원 네. 했던 팟캐스트도 처음 나갔던 남성 오, 게스트. 진짜요? 거기서 어떻게 뭔가 거기 무슨 주제로 나갔어요? 그때도 엠번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역시 아니 엠번방이다. 그때 무슨 정치 얘기도 했었었는데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짧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어쨌든 페미니스트들의 뭔가 호감을 사고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서 어떠셨나요? 마무리 하시죠. 저도 과거 얘기이지만 또 지금 범죄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두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네. 이렇게 좀 아까 울컥했잖아요. 이제 울컥 되게 잘해.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되게 제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감성적입니다.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저는 김한이랑 비슷해요. 별로 감성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도 F입니다. 난 T인데. 나 완전 T인가? T인데. 나 T인데.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여럿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해본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좀 그런 의미가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아까도 계속 얘기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를 두고 조금 텀을 두고 얘기를 한다는 게 또 의미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 이야기 또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외칠 때 온상의 페미를 묻히다 이거 외칠 텐데 마지막으로 네. 그 조태권 한 번만 해주시면. 자, 좆됐고. 네. 그럼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1초도 안 저희가 걸립니다. 네. 저희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네, 온 세상에 페미를 묻히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부터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